안녕하십니까. 정대영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세계 경제 불안과 이제 금리 인상. 세계 경제 불안 내용은 주로 물가 문제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경제 문제는 누구도 그 어떤 지나가는 건 조금 그냥 이해하기 편하지, 설명하기 편하지만은 미래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같이 고민하는,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큰 답은 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크게 이제 어떤 경제 동향과 전망을 간단히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왜 물가 상승이 생겼는지, 일어났는지와 그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그 평가 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엮어서 같이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경제 동향과 전망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런 표를 보면 답답하죠. 무슨 소린가 잘 알기도 어렵고, 이런 표를 보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설명보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미국 경제가를 보면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대략 한 2.5%에서 3% 사이 성장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2023년 가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EU, 유럽연합은 미국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낮은 한 1.5에서 2% 사이 성장을 쭉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022년과 23년에는 유럽연합, EU가 성장률이 꽤 괜찮은 거로 나와요. 물론 2020년에 아주 나빴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보통 과거에는 6, 7% 성장을 했고 2022년부터는 한 5% 내외 성장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중국은 그전에는 한 8% 정도 성장을 했을 거예요. 성장률이 중국은 좀 떨어지고 있고,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성장이 거의 제로 또는 0.5% 또는 마이너스도 가고 2020년 빼고도. 그런데 특별하게 2020년부터 일본이 좀 괜찮아진다. 2% 성장을 하니까. 저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를 보니까 미국은 2% 정도 물가를 쭉 하다가 이제 2022년에 이거 최근 숫자가 8.6%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물가가 조금 더 낮은 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중국은 물가가 쭉 한 2% 조금 넘었는데 2022년에도 별 큰 움직임이 없이 한 2.1%가 되고, 일본은 이제 물가는 거의 제로 물가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2.5%. 이런 큰 그림, 물가와 이제 성장률을 보면서 이제 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경제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성장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항상 유럽보다 성장이 한 1% 정도, 포인트 정도 높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요인이 있는가? 물론 미국 경제가 역동성이 있고, 성장에 대한 그런 잠재력이 높은 건 사실인데,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또 인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유럽보다 항상 더 많이 증가해요. 0.5%포인트 정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도 그런 면에서 미국은 유럽보다는 한 0.5%에서 1% 성장은 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 알다시피 이제 일본은 인구가 지금 한참 감소하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도 나쁘고, 중국도 이제 미래에 본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중국도 조만간 고령화가 아마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미래에는, 지금은 중국이 한국보다 젊은 나라지만 미래에는 한국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일 겁니다. 이제 과거에 다 알다시피 한자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그걸 포기했지만 중국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아요.
이제 물가로 가면은 이상하게 조금 물가도 이걸 보면은 좀 통계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이 되는 나라인데 많이 올랐고, EU는 식량은 거의 자급이 되는데 에너지는 약간 수입하는 나라인데 많이 올랐고, 중국은 식량 에너지가 다 조금씩 수입하는 나라인데 별로 안 올랐고, 일본은 뭐 식량 에너지를 거의 다 한국처럼 수입하는 나라인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하나, 요걸 물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이 통계를 볼 때 항상 왜 그럴까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요새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물가가 오르는 거의 원인이 이제 국제 유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보면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불, 60불 정도 유지를 했어요, 유가가. 그러다가 지금 한 110불, 115불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면은 이 유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이게 오른 게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8년, 세기 200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14년 전이죠. 꽤 오래 전인데 그때 유가가 얼마였었느냐? 140불이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세계 경기가 한참 좋을 때였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나오기 직전에. 그러다가 이제 2008년 말, 2009년에 가서 유가가 한 40불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100불 수준으로 올라와서 쭉 유지되다가 2017년부터 50불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유가가 이 떨어진 원인은 50불대로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떨어진 건 셰일가스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속에서 그냥 모래 속에서 그 기름을 뽑는데 그 기름을 뽑는 셰일가스의 그 비용이 한 $60 내외를 합니다. $60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돼서 유가가 $60보다 높으면 셰일가스가 수익이 나고 밑에 떨어지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50불, 60불 유지한 거죠. 더 올라가면 셰일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유가는 70불을 넘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빗나가요. 왜 빗나가냐면 100불이 넘었는데 셰일가스가 생산을 안 해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환경 문제에 따른 정부가 좀 규제도 있을 거고, 또 셰일가스 하는 사람들이 이 유가 상승이 이게 지속될 거라고 또 보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많이 도산했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꼭 유가 때문이 아니고, 즉 공급 문제만은 아니고 더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번 세계 경제 동향을 간단히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한국은 뭐 한 2% 조금 넘는 3% 좀 안 되는 성장을 쭉 해오다가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가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안 갔죠. 아까 앞에서 보면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마이너스 3, 6 뭐 이렇게, 일본도 마이너스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많이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성장을 쭉 보면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이게 미국하고 뭐 비슷해요. 성장이 2021년까지 다 봐도. 근데 이게 맞는가, 성장률이?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항상 또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히 그 세계의 어떤 경제로 보면 탑에 가 있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성장률이 같다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경제 전망을 한 이 자료인데, 여기 이제 성장률 안에 이제 항목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이나 경제를 분석할 때 어떤 방식,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소비나 투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뭐 수요 측면 또는 지출 측면에서 분석한다고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분석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생산.
자, 농업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비스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생산 측면에서 이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분배 측면에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 경제 전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렇게 지출 측면에서 소비나 투자. 그 이유는 뭐 이게 좀 안정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경제 이론하고 이 지출 측면하고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소비는 어떻게 결정된다. 투자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러한 것들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이렇게 지출 측면에서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를 측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숫자보다 이제 2021년, 2020년, 23쪽 보면은 이게 성장률은 지금 2022년에 2.7%, 2023년 2.4% 나오고 민간 소비가 3.6, 3.7, 2.7을 조금씩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이게 맞을 것이냐,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즉,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2022년 5월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 건데 이게 3월 달에도 한번 했는데 이걸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마 조만간 제가 볼 때도 한 2, 3개월 있으면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렇게 이제 신뢰는 여기 뭐 최근에 나온 거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미래는 이거보다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물가가 이제 4.5%, 금년에 4.5%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간 소비가 3.7% 갔는데 이거 이렇게 갈까? 더 나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못 하잖아요. 물가가 시작하니까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설비 투자를 보면은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8점, 재작년에도 좋았고. 이게 이제 좀 이상해요. 상식하고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지난번 정부가 이렇게 지금 정부에 비해서 덜 친기업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에 이게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것 같고, 삼성이나 이런 데도 투자도 많이 한다는데 투자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상식하고는 잘 안 맞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공식적인 숫자이긴 하지만은 잘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는 게, 결국 전망이라는 것은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조금 이런 작업에 참여했지만은 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전망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틀리기 위해서 전망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잘 안 맞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게 수출을 봐야 된다. 경상수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 있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 있고, 세 번째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난 흑자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 좀 두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재정 건전성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99% 나빠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지난번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하는 걸 보면은 현 정권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는 좀 하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절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정권 때는 많이 썼는데 이번 정권도 안 쓸 것 같지 않아요. 또 씁니다. 그리고 감세도 많이 하고. 결국은 재정 건전성은 시간이 문제지 나빠질 거다. 물가는 과거에는 좋았는데, 물가 보면은 2020년까지 좋았고 2021년에 약간 올랐고 이렇게 2022년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당분간. 그래서 이제 물가도 좀 불안하고.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은 현재는 한 500억 불 정도 흑자를 예상하는데 2020년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2024년도 540억 불 정도 흑자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 정도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낙관적이지 않나,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를 꼭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렇게 한번 경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 물가가 오른 원인이 뭐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합니다. 물가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국제유가 이렇게 공급 쪽에서 뭐 이렇게 막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즉 수요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 공급은 뭐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중국 갈등, 팬데믹 기간 중에 투자 위축이 되고 인력 감축이 이루어져 갖고 이제 공급 애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래서 이제 뭐 탈세계화도 되고 새로운 냉전으로 해서 세계가 양쪽으로 쪼개지고 뭐 공급망 혼란되고 이런 원인 때문에 하여튼 지금 물가가 오르는 공급 쪽 요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는 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이제 거의 세계 모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확대 재정을 했고 또 초저금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020년까지 21년 상반기까지는 이제는 세계 특히 선진국 쪽에서는 물가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라진 게 아니다. 결국 돈을 풀고 확대 재정을 하면은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즉 경제 기본 원칙이 아직도 그냥 살아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결국은 같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른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안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그런데도 물가가 안 올랐죠. 안 올라서 사람들이 요번에도 뭐 물가가 안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릅니다. 오르는 게 이제 공급적 요인이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 그 팬데믹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게 좀 물가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알다시피 작년 10월 정도까지 세계의 중앙은행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다는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 조차도 작년 10월이면 얼마 안 됩니다. 물가 상승 일시적입니다. 조만간 다 정상화될 거다. 금리 뭐 그렇게 올려도 많이 올릴 것 같지 않다. 금리는 봐가면서 올리겠다. 뭐 이런 정도가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1월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 뭐 금리를 이제는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사이에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물가가 이렇게 참 안정돼 있는데 쉽게 오를까? 올라도 좀 잠깐 오르겠지. 좀 이런 조금 전쟁이 좀 끝나고 뭐 이렇게 팬데믹 때 이렇게 공급망 훼손된 것이 다시 좀 회복이 되면 물가가 다시 정상화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경제학용 적응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해오던 쭉 익숙한 그 습관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통 전망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망들, 이런 전망들을 할 때는 다 전문가도 이 적응적으로, 즉 과거의 습관에 맞춰 적응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급변할 때, 이런 경제가 이런 전환점에 있을 때는 이런 경제학자들이 어떤 전망이 잘 안 맞습니다. 저런 것은 경제가 아주 안정돼 있을 때만 잘 맞아요. 사실 아까 2021년도까지 이때만 봐도 세계 경제에서는 가장 걱정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죠? 일본은 성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물가는
마이너스도 제로에 가까운 세계가 다 이렇게 될 걸 걱정했어요. 뭐 고물가를 걱정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냥 인플레가 온 거죠.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대응도 아니했고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과서대로 보면 선제적으로 조금 앞서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늦었죠. 한국은 뭐 심하게 늦은 거고 패드도 늦고 다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사실은 202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은 경제로 하게해서 본다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8년 위기는 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 거거든요. 은행들이 자금 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 경색이 발생했던 거고 2020년에는 팬데믹은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 밖에서. 어디서 쓰나미가 일어났거나 뭐 대홍수가 났거나 화산이 폭발했거나 이런 건데 금융은 그대로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중개 기능이 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저금리 정책을 했을 때 좀 다르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죠. 2008년 때는 조금 더 오래 돈을 많이 돈을 퍼넣어도 그게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죠. 왜냐하면 금융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근데 2020년에는 금융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넣고 금리를 낮추면 그 돈이 어딘가 가서 뭐 자산 시장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물가를 올리게 되는. 그래서 짧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자, 영향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원인은 이런 우리가 정책 당국이 실패죠. 가장 큰 게. 그런데 이제 영향은 가장 큰 게 물가 상승이는 소비, 투자, 국가 경쟁력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많이 되는 나라일수록 결국은 이런 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해갖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미 이것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이나 수익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우리도 뭐 이제 조만간 그렇게 바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늦었기 때문에 일찍 금리를 올렸으면 조금 올려도 되고 좀 천천히 올려도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많이 올릴 거다. 그러면 소비, 투자, 부동산, 주식에 충격이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희망하는 물가 수준이 있어요. 다 이건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2%를 넘지 않으면서 2%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1.8, 1.9가 최고 좋아하는 숫자예요. 근데 최하의 경우도 2.12 정도까지도 나쁘진 않다. 근데 또 1.5%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1.5에서 2% 사이에 들어가는 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물가가 쉽게 갈까? 참 걱정스럽죠. 지금 뭐 8%, 우리도 뭐 이제 지금 5몇 %인데 이번 달에는 한 6%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실질 소득이라든가 금리 인상 말고도 이제 가장 나쁜 게 물가가 오르면 분배 구조가 악화됩니다. 이 물가가 오르면 괜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괜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무 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면 이게 이제 보통 경제학으로 볼 때는 실물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익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자산이 있는 사람이 손해고 그다음에 빚이 많은 사람이 이익이고 남을 돈을 꿔준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손해보는 이런 게 이제 보통 물가 상승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막연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들어왔어요. 한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집 하나 갖고 이제 좀 괜찮게 살아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중산층이 어떻게 될까? 이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지나고 나면은 최상위 계층은 대부분 혜택을 보고 최하위 계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힘들지만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뭐 일당 받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월급 받고 좀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고 집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럼 집도 실물 자산인데 왜 어려울까? 대개 이제 이 중산층들이 월급쟁이니까
연금 소득자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인플레 시기에 소득이 줄어서 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집을 파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외국에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집을 빚을 내서 산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서 소득이 그걸 쫓아가지를 못해갖고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1주택을 가진 중산층도 물가 상승 시에 쉽지가 않다. 이 경제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물가 안정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정분배, 분배 구조의 어떤 안정,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훼손하는 사람이 분배 구조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 중산층을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그걸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가 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어느 때 누가 했는데 그 나라를 망치려면은 그냥 물가를 망치면 된다. 예, 가장 쉽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길은 물가를. 실제 이제 물가가 세게 오르면 되게 나라든 망하거나 국가 체제가 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중국도 이 국민당 정부가 망하고 목 대통령이 이긴 원인 중에 하나도 그 당시 이제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그런 거 있고, 남북 전쟁 때도 뭐 다 물가가 올랐지만 남부가 훨씬 물가가 더 많이, 두세 배 더 많이 올랐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히틀러가 등장할 때도 미국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사례를 잠깐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유명했던 게 1923년 이제 히틀러가 등장할 때, 그때 이제 독일 이건 뭐 그냥 하도 유명해갖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때 물가가 한 1년, 뭐 1년, 거의 1년 사이에 다 올랐는데, 한 10년 이렇게 쭉 비교해보면 10년간 총 오른 물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상상이 안 될 정도로 1조 배가 올라요. 그래서 이때 화폐 개혁을 하는데 1조 대 1로 합니다. 1조 마르크가 1마르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은 1980년대 남미 국가들,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한 5,000%씩 올랐을 것 같아요, 1년에. 상상이 안 되죠, 5,000%. 그리고 최근에 터키, 이건 지금 터키가 물가가 한 달에 한 50%, 60% 올라요. 한 달에 50%, 60%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기 만 원 하던 것이 그냥 금방, 지난달에 10,000원 하던 게 15,000원 하고 다음 달 가면 또 20,000원 훌쩍 넘어버리는 건데, 이게 복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50%씩 오른다는 게.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오르고 대원군 때죠. 대원군 때 물가가 오르니까 당백전, 뭐 당 5전, 뭐 이런 거 내서 물가가 막 5배, 10배씩 올랐던 이런 때 100배씩 오르고, 그 다음에 1970년대까지도 물가가 올랐어요. 우리가 한 20%씩 연간.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우리 물가가 잡힌 게 1980년대부터 진짜 물가와의 전쟁을 해갖고, 겨우 잡아갖고, 한 자리 숫자로 안정된 게 1980년대 후반일 겁니다. 참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한 번 물가가 오르면 다시 안정되는 걸로 가는 게 어려워요. 이 터키 같은 나라들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한다면은 그걸 가기 위해서는 막 자기 자국 통화 같은 것을 막 없애고 달러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아주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지금 이제 뭐 고민이나 관심 사항이 뭘까요? 가장 큰 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지금.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좀 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물가가 안정될까? 이게 지금 가장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항목일 겁니다. 뭐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게 가장 고민일 거고, 또 경제를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좀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올리는데 이게 경기 침체, 특히 좀 경기 침체는 좀 오겠지. 근데 심각한 아주 주식시장 같은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물가가 안정될까? 그러면 좀 행복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저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죠. 미국 연준에서 먼저 중앙은행 총재죠. 파월 의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연준의 의무에서 그 물가 안정은 언컨디셔널하다. 즉 조건이 없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경기 침체가 있건 뭐 여기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하건 이건 그냥 물가 안정은 해야 되는 의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안 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금리는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언컨디셔널을 하는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볼 때 이것도 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볼 때 그냥 금리 인상을 깨빠르게 하면서 관세 인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인지 아닌지 좀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잡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경기는 조금 훼손되겠지만 아주 많이 훼손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원리가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투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미국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8.6%. 근데 일본, 중국, 한국은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가, 지수가. 그러니까 미국은 더 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게 경기 충격이 시장에 다 잘 반영돼서 그것이 경제 지표에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책이 잘 반영이 되기 쉽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전통,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물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 되지 않으면 끝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1980년대 초, 한 81년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였던 볼커가 기준금리를 한 20% 정도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 40년 전쯤이니까 뭐 진짜 뭐 이게 역사적인 옛날은 아니죠. 이 사람이 아직 볼커가 안 죽었으니까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때 이제 20% 올렸으니까 지금은 20%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미국은 뭐 얼마큼인지 모르지만은 빠르게 올려서 물가를 잡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지수 만드는 것 자체의 어떤 결함일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주택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거의 안 들어가요. 즉 임대료만 한 9% 정도 가중치가 들어가 있고 미국은 집값이 한 25%, 임대료가 20% 정도의 가중치를 하고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에 집값 오른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한국은 이 기름값이나 곡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기름값이 미국에 비싸고 곡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비싼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올라도 이 영향을 좀 천천히 주죠. 그리고 떨어져도 좀 천천히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한국은 이 국제 유가나 국제 곡물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지는 영향이 좀 천천히 오고 천천히 간다. 뭐 그렇게 해서 장기간 지속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문제를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독립성도 한국은 좀 부족하다. 지금까지 관행을 볼 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이나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뭐 이게 결국은 정부의 주는 정권의 뜻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다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게 기득권층, 뭐 관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익으로 실제는 안 그렇지만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부동산 이익으로 똘똘 뭉쳐있는 카르텔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아마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에서 피해가 클 텐데 부동산 카르텔 때문에 금리 또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여기다가 이제 한국은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미국 같은 나라는 환율이 필요 없는 나라죠. 기초통화국이고 큰 나라니까. 중국도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환율이 의미가 적은데 우리는 많은 걸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원유 수입을 1년에 한 10억 배럴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110불 하니까 1년에 1000억 달러 정도를 원유를 수입합니다. 물론 그게 다 전부 내수용은 아니죠. 절반 정도는 또 다시 수출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하고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고, 또 이제 다 알다시피 우리 식량 자급률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식량도 수입해야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환율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뭐 환율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지금 이 대통령께서 비상사태다, 비상시국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실제 행동은 뭐 비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상당히 여유도 있으시고 뭐 좋긴 한데. 그리고 물가 대책을 이렇게 보면은 뭐 별게 없어요. 뭘 했는지.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금리에 대해 맡기는 건가? 금리는 충분히 못 올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제약이 많은데, 한국은. 그래서 이 경제는 심리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물가 안정 종합대책 같은 걸 크게 발표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우리는 진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 중에 반이나 3분의 1은 가짜라도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안정시키고 이런 믿음을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진 사람부터 고통을 분담해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것.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전혀 인상 요인이 없던 사람도 이거 옆에서 올리니까 나도 좀 올려야지. 올려도 또 욕도 덜 먹으니까 이때는 그렇게 올리는 게 있고, 또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도 이렇게 반영해서 또 올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미리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미리 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오를 거라고 다 믿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들을 인플레 기대 심리라고 합니다. 실제 오르는 것. 지금 우리는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확산되는 이런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넘어가 버리면 물가는 다 오르는 거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매우 어려워진다. 그걸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지금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냥 일단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건 동결하겠다. 그럼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거기다 요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고 노력시키고 또 안 되면 재정 지원하겠다.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죠. 다른 데 더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요금은 우리가 인상률이 워낙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최소화하겠다. 이건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전을 이렇게 혼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가서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통신비와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통신회사 금융기관은 거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나요. 지금 상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이 초과이윤이 너무 과도하게 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금융기관들 이렇게 불러서 금리 적게 올리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통신비하고 금융기관 수수료 같은 걸 확 줄여줘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료 안정, 이것도 조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임대인한테 조금 임대료를 안 주는 게 그게 아니고 양면을 같이 가야 됩니다. 혜택도 줘야 되지만
좀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만 가진 사람들은 뭐 집이건 빌딩이건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수익이 안 나게 적게 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같은 걸 해서 양쪽을 다 적게 올리는 사람들은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하는 사람들은 뭐 혜택을 주고 좀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뭐 5%는 그거 올리면 뭐 이렇게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하는 사람 혜택을 주고 5%는 그냥 당연한 거고 한 10% 이상 올리는 사람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운영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고위직 보수 인하합니다. 공기업 쪽은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날 주장하지만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다 보수 낮춰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좀 공기업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경매제도 이런 게 아주 심각한데 제가 이제 농촌에 살아보면 아는데 농산물 유통구조가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든지. 오래된 과제인데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량 자급률 문제. 이거 식량 자급이 지금 너무 안 되거든요. 우리 뭐 다 알다시피 계속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식량 자급률을 하다못해 1년에 1%포인트라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 많이 받는 그분은 20년 내에 이제 한국에 식량 위기가 온다.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빵 갖고 사람끼리 싸우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적인 강국은 식량을 대부분 자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스위스 같은 나라보다 식량 자급률이 이스라엘이나 낮을 겁니다. 이건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부도 이걸 별로 관심은 없어요. 말은 하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노력하면은 지금 한 20% 초반일 텐데 최소 50%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물가 안정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데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 위기 올 것이냐, 지금 같은 불안 상태가 갈 거냐, 안정 갈 거냐, 이거 참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측은 누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비는 각자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건 누가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에너지와 식량 소비 절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여튼, 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소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제 동향을 항상 좀 살펴라. 큰 위기가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이 불안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게 위기로 갈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니까 경제 동향을 볼 때 이제 수출이 잘 되는지 잘 보고 경상수지 물가를 그다음에 잘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창업도 좋고, 텃밭 수준 농업도 좋고, 도시농업 같은 것도 좋고. 앞으로 농업은 도시에서도 이제 빌딩에서도 이렇게 수직농법으로도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투자가 좋은지, 부동산 투자가 좋은지, 주식 투자가 좋은지, 금 투자가 좋은지, 코인 투자가 좋은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전에 또 투자하기 전에 꼭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빚부터 갚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빚을 놔두고 투자해야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놔두는 게 좋은데 실제는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해서 돈을 나는 보장이 없어요. 빚을 갚는 건 확실한 자기 부담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빚부터 갚아라.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투자는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투자는 빚을 갚고 나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금, 코인 이건 아마 지금은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은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 진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코인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미래에 있어요. 낮지만 있지만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좀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좀 이렇게 경제 동향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좀 시원한 답은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은 신뢰인데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아이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게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정유회사도 부르고 통신사도 부르고 은행도 좀 해서 지금 동참하자. 그 사람들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내니까 좀 나누자. 이익 좀 적게 나고 좀 물가를 낮추고 덜 올리고 우리 이제 밀가루 회사도 하다못해 부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 제가 이창용 총재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평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이 중앙은행 특수성이라는 게 중앙은행 신뢰성이라든가 독립성은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냥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총재 한 명이 이렇게 바뀐다고 크게 바뀔 건 아닙니다. 이제 과거 전 총재가 좀 애쓰시면 그 상황에서 좀 나은데 전 이주열 총재께서 한 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 금리 문제 이런 걸 좀 엄격하게 운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조금 더 낫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큰 기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다는 게 여기 좀 쭉 설명한 거죠. 그 원인이 이제 신뢰성, 독립성이 부족하고 가계부채 문제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한국은 좀 물가 불안이 잘못하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전이 이제 이게 도덕적 해이가 한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 같은 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전이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전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전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눈 감아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래 말 잘 들을게 그러면 우리도 그냥 대충 잘 먹고 잘 살아볼게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 정부가 엄격하지를 못했고 지난 정부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한전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은 또 딴짓을 한 거죠. 나 몰라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때 우리도 좀 뭔가 좀 챙겨보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전이 지금 엉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보면은 청사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데 청사는 지방에 내려가면서 그 청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참 문제를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 가면 혁신도시인가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큰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올 기관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로 확정된 기간은 땅을 많이 줍니다. 근데 많이 가져가라. 그래야 거기는 돈도 많으니까 공기업, 한전이나 무슨 공사 이런 건. 땅 넓게 받고 건물도 넓게 줘요. 이참에 할 건 없지만 건물을 넉넉하게 갖고 우리 넉넉하게 쓰자. 그래서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이것도 좀 하나 꼬투리를 잡는 거겠지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더 잡아서 한전이 좀 구조조정하고 한전 보면은 들어가 보면 구조조정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에 많을 건데 그런 걸 좀 구조조정하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것들은 좀 인정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가면서 낮춰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한전은 우리 죄 아니다
탈원전했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유값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원자력 없으면서 주로 넘어간 게 뭐 LNG 가스 발전을 많이 갔죠. 그게 이게 뭐 좀 저는 환경은 잘 모르지만은 탄소는 석탄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산화탄소는 단지 이제 미세먼지는 아마 좀 적게 나올 텐데 그렇다면 크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에는 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이게 좀 없기 때문에 한전도 이게 확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는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유로워지니까. 근데 이제 뭐 한전은 자기는 뭐 참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한전이 지금 좀 고통을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30배가 어떻게 올려놓은 건 모르겠고 아마 이제 신문에서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5% 올릴 걸 뭐 한 100%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퍼센트기로 실제 올리는 금액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제가 이건 여기 딴 데서도 강의하고 그랬는데 화폐 개혁이라는 게 일단은 생각하는데 화폐 개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건 비밀리에 해야 화폐 개혁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님? 다 사람이 알으면 이미 효과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 금융실명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실명 어느 날 갑자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화폐 개혁은 비밀리에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슬픈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비밀리에는 화폐 개혁을 못합니다. 할 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개혁은 하면은 최소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하겠다. 왜 비밀리에 못하는 상황이 됐나요? 왜? 화폐 개혁을 비밀리에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현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예금 통장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화폐 개혁이 비밀리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돈 어떻게 쓰십니까? 대부분 다 카드 쓰거나 그 ATM기에서 뽑거나 인터넷 뱅킹 하거나 모바일 뱅킹 하죠. 그죠? 그게 대부분이고 돈 현찰 쓰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화폐 개혁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다 미리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개혁을 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3년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물론 뭐 열심히 하면 1년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은 그러니까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거 비밀리에는 그게 아마 정답입니다. 해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날 주식 거래도 못하지, 해외 송금도 못하지, 인터넷 뱅킹도 안 되지. 그게 아무리 난리쳐도 3개월, 6개월은 갈 텐데.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뭐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알려주고 ATM기도 다 고쳐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돈도 다 이렇게 미리 해서 다 나눠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는 못한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일 겁니다. 예? 고려해본 적은 있어요? 있죠. 그건 뭐 한국은행에서 왜냐하면 지금 고려해본 이유는 뭐 이렇게 숨어 있는 돈을 이렇게 꺼내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국격입니다. 우리나라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1달러가 한 1,300원 하는 거. 우리도 1달러가 1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한 1,000대 1 정도로 화폐 개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국은행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그때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때도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고액권 나오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알다시피 경제는 뭐 화폐 안 쓰는 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액권이 지금 나와서 고액권은 아마 지금 전부 이 퇴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 숨겨놓고서 이렇게 비상시에 쓰거나 뭐 이게 좀 음성적 거래에 쓰거나 뭐 이런 데 용으로 쓰는 거지 실거래에서 뭐 거액 현금을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러나요? 예? 미국도 그러나요? 100달러짜리?
미국도 근데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고액권이 많이 있습니다. EU가 이게 500달러짜리 500유로짜리가 있을 겁니다. EU가 500유로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뭐 경제가 투명한 나라는 뭐 사실은 고액권이 있는 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고액권이 있으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비용이 또 줍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편한 점도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세제도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고액권 반대를 했고 그전에는 뭐 10만 원 검토도 했었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절충안으로 5만 원으로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제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지만 고액권 검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자기가 살아온 시기에 어떤 경제 환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시기에 자기가 중요한 시기를 젊은 시기를 보냈느냐, 디플레 시기를 보냈느냐. 그래서 지금 디플레 시기에서 지금 인플레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기서 제가 뭐 좀 드릴 건 좀 오래 산 사람으로서 드릴 거는 저는 그 인플레 시기, 이제 디플레 시기를 디플레 시기는 물가 안정 시기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언젠가는 좀 끝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는 늦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봐라. 세상을 좀 길게 보면 다 변한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인플레 시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빚을 갖고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채무자가 더 유리한 거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좋은 책에서 참 이게 머리를 때리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빙하 시대가 인류 지구에 여러 번 있었는데 빙하가 어떻게 생겼을까? 빙하가 뭐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뭐 엄청난 추위가 와서 빙하가 생긴 거냐? 그게 아니다. 뭐냐면 빙하는 조금씩 녹지 않은 눈이 쌓여서 된 거다. 즉 눈이 다 녹으면 빙하가 안 생기는데 매년 한 1cm건 0.5cm건 1mm건 눈이 안 녹는 게 있다. 그것이 매년 조금씩 생긴다. 그게 쌓인 것이 이제 100만 년, 1000만 년 쌓여서 빙하가 되는 거다. 즉 돈을 인생이 뭐 그런 빙하보다는 작겠지만은 지구 역사도 작겠지만 인생을 길게 본다면 저축하는 돈, 남는 돈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 시기지만 돈을 남겨서 저축하는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른 시각과 관점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비슷하게 같이 가셔도 됩니다. 길게 봐야 되니까. 지금은 인플레지만 또 여기 물가 안정 시기도 조만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지금은 괜찮지만 장기로 보면 99% 거의 100% 나빠질 건 확실하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늘어나면 재정 지출 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감세한다는 건 지난 정부에서 그냥 이게 돈 퍼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상이 틀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뭐 필요한다면 뭐 법인세 인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또 세금도 걷어야 될 부분 더 걷어야 됩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은행이 제가 볼 때는 장기간 걸쳐서 이렇게 제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 부동산 우리 집 거품 문제, 영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안 됐어야 되는 건데 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순 총재님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부터라도 이제 워낙 거물이셨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끌어오시려고 했던 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 총재 이후에 중앙은행 독립성 중성이 많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 독립성, 중립성, 신뢰성 문제도 문화입니다. 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아직도 한국은행은 좀 많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이사이에서 뭐 훌륭하신 분 많았습니다. 박승 총재님도 훌륭했고 이성태 총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죠. 특히 이성태 총재님이 제가 이제 보실 때는 경제에 대한 통찰력은 가장 뛰어났던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딱 썼잖아요. 심각한 경기 침체 전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 뭐 이건데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살짝 얘기했다시피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의 변화, 이런 전환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지금 이 심각한 경기 침체 전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면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와도 심하지 않고 빨리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극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특수성이 있어서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는 좀 이 지수 물가라는 게 한국은 좀 지수 물가 잠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물가를 잘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물가는 이제 미국보다 좀 상태가 괜찮은 상태로 됐고 나중에는 지수 물가가 미국보다 더 나빠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좀 오래 가서 실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전체의 물가는 굉장히 나쁜데 지수 물가만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어정쩡하게 가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적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수 물가나 이런 게 현실을 잘 반영을 못하면 뭐가 또 한국 경제를 조종해 주는지 아십니까? 환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럼 이상해요. 왜냐하면 경제 논리로 보면은 한국은 경상수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는 경상수 흑자가 500억 불 이렇게 뭐 700억 불 이렇게 나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면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를 감안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LA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집을 살 거냐, 서울에서 집을 살 거냐 생각하면 서울 사는 것보다 거기 사는 게 낫기 때문에 더 미국 집이 더 좋으니까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환율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지 이건 참 알기는 어려운데 미국은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좀 물가도 아까 말한 대로 8%까지 빨리 올랐고 금리도 더 빨리 올리고 하면서 이제 미국은 빨리 조정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어정쩡한 상태로 오래 갈 것 같다. 이게 답입니다. 일본은 지금 성장이 거의 뭐 제로, 물가도 제로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경상수지도 그렇게 뭐 흑자가 많이 안 납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2010년 정도, 7, 8년 이때 아까 2008년에 에너지 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그 이후에 일본이 무역 수지에서는 적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는 유지되는데 흑자가 유지되는 게 주로 해외 투자를 한 돈, 그걸 이제 소득 수지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 여기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적고 성장도 별거 아니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환율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 즉 그냥 1달러 대 뭐 한 100엔 이런 정도 유지가 장기간 왔다 갔다 하지만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달러 엔화도 굉장히 강세가 되고 그런데 지금 경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그 엔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엔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 저희 연구소에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이 엔저가 어떻게 평가를 해내 토론을 했는데 답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한 1년, 2년, 3년 전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는 안전통화였습니다. 안전. 즉 경제가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엔화를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본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왜 믿을 만하냐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국제 금융에 외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 엔화는 안전통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는 그냥 튼튼하다. 일본 돈을 가져도 뛸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부터는 경제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제가 잠깐 말했지만 2022년, 23년부터는 뭐 그냥 성장률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물가는 워낙 낮았는데 조금 오르면은 이거 조금만 낮추면은 아까 가장 이상적인 물가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낮은 물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1.5에서 2% 사이가 가장 좋은 물가니까 오히려 일본은 좋은 물가로 가기가 쉬운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썩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성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물가도 조금 오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올리지 않으니까 일본이 그냥 아직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도 뭐 그냥 거시경제 여건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건 좀 더 기초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 전체적인 신뢰, 그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본이 먼 장기 미래가 나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뭐 국가 부채가 GDP 한 200%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일본 기업들이 혁신이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면서 일본을 중요한 투자처로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일본 엔화를 안전통화로서 생각하지 않는 기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거지 지금 통화정책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엔화의 문제하고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엉망이죠. 뭐 그냥 맨날 박스피 2000피에서 막 맨날 그냥 오르지도 않아요. 그게 이유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냐? 부동산에 투자해. 주식에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대주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대주주가 유리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LG화학이 LG 엔솔인가 이런 게 바뀌는 거, 이런 거, 또는 SK가 또 막 이렇게 아래 회사들 상장해갖고 상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 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법을 떠나서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니까. 법보다 먼저 위에 있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반기업, 반친기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정부나 옛날 보면 반기업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친대주주, 반대주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기업이 다 나라를 살리는 건데 대주주하고 또 기업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시장이 좀 잘못돼 있다. 대주주를 위하고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보다 보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장을 살리려면은 우리 기업 문화, 지배 구조 이런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많은 데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주식에 투자 안 합니다. 다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은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그리고 올라야 되고요.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막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또 스스로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보다 돈 어떻게 빼먹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잘 다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또 저희들 연구소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해보면 한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미국 주식이 그래도 낫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낫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더 투명하고 미국 기업이 더 장래성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에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원화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그래도 그냥 중간은 이상은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우리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으려면 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하고도 대체적인 투자 수단이니까
부동산에 비해서 더 주식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부동산을 좀 더 불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산 사람은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식한 사람들은 대부분 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해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주식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요. 뭐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주를 갖고 있어도 뭐 종목마다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시가로. 응? 근데 부동산은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막 건물 하나를 한 번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건물 하나는 100억, 아파트만 같아도 한 20억이다. 그러면 주식 20억 가지려면 한 종목이 20개를 다 써야 돼요. 쓰기도 귀찮아요, 그게. 신고하기도. 그런 거 등등 많아서 이게 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면 투기를 안 하려면 어마어마한 도덕적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보다 주식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주식시장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